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여야 의원 96명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그 전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신사의 공물을 복납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왜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난주에 한 서울대 대학원생이 공부가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국내에서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96명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직접 참배를 하진 않았지만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공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고 중국 외교부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봄, 가을 제사철과 8.15 패전일까지 매년 세 차례씩 반복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은 채 이웃 국가들을 무시하는 악습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이제는 지겨울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겹다고 외면해버리는 순간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민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야스쿠니 신사가 갖는 의미, 일본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신사는 신토라는 일본의 전통 신앙의 이제 종교 기관인데요. 예. 이제 원래 신토는 굉장히 이제 일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민속 토속 신앙에 가깝습니다. 원래 일본이 신이 엄청나게 많고, 예, 뭐 800만 신이라고 하죠. 800만이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전국적으로 뭐 8만 8천 개라는 얘기도 있고 한 30만 개 조그만 것까지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신사에서 참배하는 게 뭐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신사가 그러니까 자기 신을 섬기는 곳. 네네네. 그냥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설립 자체가 이제 일왕가에서 메이지 유신 직후에 창설을 했습니다. 아, 왕가가 세운 신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이제 막부를 뒤집어 엎고 왕을 세우면서 이제 유신지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체제를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일왕이 위에 올라가면서 그 유신지사들이라든지 신정부군의 제사를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람들, 네네네. 이들을 기리기 위한 네. 그런 공간이었습니까? 야스쿠니 신사가? 그리고 이제 1879년인가 야스쿠니 신사라고 이제 개명이 된 거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정한론의 근간을 만들었던 네. 지금 요즘 일본 극우 정치인들도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자신들의 정신적 스승, 정치적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요시다 쇼인을 모셨던 신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잠깐 좀 그 새길로 빠져갖고 일본은 왜 이렇게 신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뭐 얼핏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섬나라다 보니까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일본이 지형적으로 또 이제 굉장히 자연재해도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좀 믿고 의지해야 될 만한 신이 필요하다 보니까 각자 찾은 뭐 그런 거네요. 것들이 좀 근간이 됐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리가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야스쿠니 신사 자체가 뭐 이렇게 표현해 줬으니까 이른바 넘버원 신사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급이 높은 신사를 이제 신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그건 또 신궁입니까? 예. 야스쿠니 신사는 신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신궁은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일본에 이제 3대 신사니 4대 신사니 하는 신궁들이 있는데 2세 신궁이라고요. 신사들의 총 본산 같은 개념입니다. 오. 이제 메이지 신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왕궁 근처에 있는 신궁이고 여기는 이제 메이지 일왕,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메이지 일왕과 그 부인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고 또 이제 또 다른 뭐 지역에 있는 곳도 그 지역에 이제 수많은 신사들을 대표하는.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는 그러니까 넘버원 신사도 아니고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높은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징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건 네네네. 역시 전범들을 합사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기원 자체가 이제 현대 일본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 메이지 유신 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지금도 현대 일본에서 이제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신사로 자리를 매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뭐 전범들도 있지만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맞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네. 우리 할아버지들도 많이 지으니까 그 저기 예, 모시도 예. 있는 데잖아요. 실제로 2만 분이 넘는다고 42년도 5월에 일본이 한국군도 징병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징병이 시작된 게 44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4년도 9월부터 종전이 된 45년 8월까지 우리 한국인이 군인과 군속으로 동원된 인원수가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2,00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이게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가 됐다라는 사실을 유족들도 2000년대 들어서 알게 됐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쉽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슬픈 역사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자신들의 전쟁에 일본인들만 갖고는 전쟁이 치르기가 힘들어지니까 조선인들도 이제 징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려가면서 그때 당시 조선인들이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대일본 제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일본의 황군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묻힐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너와 너의 가족들은 진정한 일본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명분으로 세워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명분으로 세워서 징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이 끌려갔겠죠. 끌려갔죠. 대부분이 끌려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조선인들도 참여한 전쟁이었다라는 의미로 야스쿠니 신사의 그 몇 명의 조선인들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강제로 끌고 간 것을 오히려 왜곡하기 위해. 네. 그렇죠. 명분으로 역사적으로 삼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한 명분인 것이죠. 그렇네요. 근데 일본인 지금 야스쿠니 신사는 한국이나 중국에는 되게 유명한 신사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인들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부에서 총리라든지 음. 국회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참배를 하고 아니 일반 일본 국민들, 아. 정치인들 말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일본인들도 공유하고 있죠. 그런 그래요. 인식은. 네.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스쿠니 신사에. 근데 거기 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의해서 사망했던 일본군 장교의 피 묻은 군복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오다 보면 거기 써 있는 말이 이제 저도 이제 일본어를 아시는 분이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줘가지고 전해 들은 건데 거기 써 있는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 일본이 아시아에서 일으켰던 전쟁은 아시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켰던 성스러운 전쟁이었다라는 글귀가 원래 그렇게 주장해 왔죠. 네, 글귀가 거기 써 있는데 거기 방문한 수많은 일본인들이 그 앞에서 그거 되게 열심히 읽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소름 끼쳐요. 제가 뭐 특별한 날 간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꽤 많은 일본인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거기 이 전시관을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그들이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이 이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도 많았는데. 네. 학생들이 교육차 또 네. 들르는 예. 곳이군요.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일본이 이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이 전범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판을 하고 처벌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파기하고 만든 게 야스쿠니 신사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가서 계속 참배를 한다는 건 이 일본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위험성마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역사 왜곡도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근데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네네. 약간만 그건 좀 이따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각을 틀어서 정교 분리잖아 일본도. 네네. 그러면 일본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공물을 복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 없어요? 그냥 야스쿠니 쪽의 입장은 그 종교의 자유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알아서 와서 하는 건 뭐가 문제냐? 네네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이후로는 이제 일왕은 야스쿠니를 참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분리하는 듯한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가는 거는 그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행위다. 떼지어간 떼지어 예, 소리고 요번에도 떼지어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일본 정치인들이 노리는 거죠.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헌법이 정교 분리 정책을 우리 헌법보다 훨씬 좀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우리는 헌법 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그리고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일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밖에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과거사에 대한 어떤 반성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 군부가 국가 신도라고 해서 천황을 위해 우린 죽겠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종교를 동원해서 굉장한 전범을 저질렀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건데 일본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거 미국 측에 의해서 강요된 조항이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또 극우 우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교계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그 힘을 가지고 종교 영역에 대해서 개입해 들어가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 취지잖아요. 네. 원래 정교 분리 취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일본의 정치인들이 떼지어 가지고 특정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문제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각 인사들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일본의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물 본납하는 것이 일본의 이런 정교 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문제 제기도 내부에서 있습니다. 네, 일본인들의 정서상 집마다 또 위패 같은 걸 모시고 약간 신당 같은 것들이 있죠. 약간 미니 신당 같은 거를 꾸며놓고선 거기서 늘 향을 밝히고 합장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단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치인들을 좋게 평가해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전범을 정당화하고 뭐 극우적인 모습을까지 정당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보여서 어떤 그 정치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떼지어서 가서 참배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 지인이나 일본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이제 발언이니까 뭐 사실과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본인들이. 그게 제일 의도적으로. 네, 맞아요. 잘 몰라요.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그렇더라고요. 식이고 정치인들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사 참배를 하는 모습은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신사 참배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관례로 받아. 관례로 그냥. 아니 우리는 뭐 집에도 다 신당이 있어서 늘 합장하고 참배하는데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입장을 보인 게 일본 시민들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대통령실에서 1년절 8.15 때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공물 막 복납하고 찾아가고 일본 정치인들이 이러고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 어떠냐?
고위 관계자의 워딩이 이거예요. 매년 8.15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것이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돼 있다. 이건 최소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최소한 아닌 것 같아서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이런 모습은 되풀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습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럼 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입장에 굉장히 충실한 쪽으로 정상화가 된 거죠. 일본 입장에서의 정상화. 아니 가로놓는 게 과거사잖아요. 네. 근데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지금 그 진척이 없다는 하나의 상징적 사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점에서.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왜 이 야스쿠니 참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걸 집착하는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이제 그 참배하는 쪽의 입장은 뭐 태평양 전쟁이고 대동아공영권의 잘못이고 간에 이런 잘못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건데. 네. 자, 전범을 합사를 했는데 전범을 기리기 위해서 가서 참배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전범이라는 그 규정조차 예, 인정을 예, 못 하겠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부정이죠. 강력한 그러니까. 부정이죠. 부정이라기보다는 아예 무시. 침략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억지를 쓴다고 얘기하기 네네. 쉬운데 억지는 알고 하는 알면서 거죠. 때를 쓸 때가 네, 억지예요. 그렇죠. 억지라고 하는 예, 것은 사실은 알아.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하는 게 억지인데 음. 여기는 보니까 진짜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무지나 무시에 가깝겠네요. 그러면. 아주 순수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을 그냥 참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고 그 태평양 전쟁의 의미가 이제 그때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뭐 삼국 동맹이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독일하고. 네. 그때 이제 일본 측에서 나온 외교 자료에 각국이 알맞은 자리를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선전포고 비슷한 얘기에 각국이 알맞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고 이게 침략이라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을 뿐이지 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그렇죠. 패한 것도 인정 안 해요? 일방적으로 이제 평화롭게 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원자폭탄 떨어지고 막 네. 그래서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여기 이제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위패가 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24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우리 조선인 분들 같은 억울하게 끌려갔다가 이제 모셔져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240만 명의 위패가 거기 모셔져 있는데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아시아인들의 숫자가 2천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사망한 2천만 명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사망을 한 것인데 그들에 대한 사과는 진정으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히틀러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도조 히데키예요.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총 책임자였는데 그 손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는 악당이 아닌 영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항상 독일이랑 대비가 되잖아요. 나는 독일인입니다라는 책이에요. 그 부분은 그 전쟁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그 거의 손자녀 시대 제 나이 또래 지금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한 독일계 이제 미국인이 자신의 체험을 쓴 건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놀랬던 게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최상급을 잘 쓰지 않는데요. 독일에서. 왜냐하면 종족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를 막 강조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쓰지 않고 당연히 히틀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을 들어서 발언 기회를 얻는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독일 문학이나 우리도 뭐 우리 문학인들에 대해서 엄청 상찬을 하고 국어 시간에 배우고 하는데 거기에 쉴러나 하이네 뭐 이런 훌륭한 시인이 있어도 그걸 그런 맥락으로 잘 배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게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건 이 전범들에게 망신을 주고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서 시민들이 보도록 하고 했는데 이걸 주도했던 게 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당신 일반 시민들 얼마나 이 전범들에게 히틀러에게 복무했느냐. 대단히 상세해요. 그 체크리스트가. 근데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최소한 그러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책을 읽었는데 뭐냐면 나치의 이른바 A급 전범들. 네.
의 자손들 네. 를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했으니까 쭉 실은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그 한 딸이 나오는데 네. 홀로코스트를 부정을 해요. 유태인 대량 학살은 없었대요. 근데 그 없었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아니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그렇게 정말로 진행이 됐다면 그러니까 유태인은 살아남지 않았어야 되는데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유태인이 있다라는 것은 학살이 없었다라는 증거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그걸 보면 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어떻게 왜곡을 넘어서 정당화되는지를 보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데 네. 일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네. 과거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반성이 없다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국내에서 어떤 정치인이 도대체 언제까지 일본한테 과거사 사과를 요구하고 살 거냐 이런 취지의 그 주장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일본의 현실이 그런데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그러면 묻어두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 아까 잠깐 외교부 대변인 어떤 뭐냐면 논평도 잠깐 뉴스 리포트에 나왔지만 너무나 의례적이고 뻔한 논평 그냥 또 그러니까 그냥 또 한 번 또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또 그냥 코멘트하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개선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게? 이제 소위 시쳇말로 이제 이런 걸 일본의 태도를 설명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뭉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래 쟤는 저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냥 뭉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정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지나고 100년 네. 뒤에 되면 이게 정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윤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대학원생이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공부가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뺨을 때렸다는 국립제주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를 놓고 잡음이 강릉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과 조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학자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어떤 기술을 개발하든 물건을 만들든 그렇게 사회로 환원이 될 텐데 큰 기여를 할 만한 인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서 실제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까지는 아직은 지금 전해진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는 상당 부분 일단 이제 추정에 기초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부라고 하는 곳의 대학원생이 공부가 힘들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게 단순히 공부 자체만 힘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많은 좀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 처한 처우나 현실이란 게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해서 대한민국 최고 학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좋은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학원생이 공부가 힘들다라고 하는 유서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바로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생활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일을 경험을 해도 이걸 다 끝낸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절망스러웠지 않을까 미래 생각을 때문에. 합니다. 국내 대학원생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가 있었던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이게 서울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비율이 상당히 놀라운데 재학 중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가 5명 중에 1명. 이렇게 많아요? 네, 이게 바로 지난해 조사예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표본도 많습니다. 1,715명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내가 죽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실행을 했다. 실제 시도했거나 최소한 계획이라도 세웠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죽고 싶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에 10%가 넘습니다. 12.1%, 47명에 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말 그대로 공부가 힘들었다. 그냥 어떤 공부의 성과가 안 난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기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이야기 듣고 작년에 있었던 한 논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고위공직자 후보자였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교수 시절에 제자의 논문을 이제 확인하면서 심사하면서 심사했던 장소가 술집이었고 심지어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제자 교수가 된 제자의 자서전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자서전 내용을 보면 그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게 아니었는데 그 술집의 그 주인분 여성 주인분이 농담 삼아서 그럼 논문 심사 뭐 대단해요 여기서 하면 어때요? 라고 하니까 그 교수가 받아들이고 그래 뭐 그 대단한 일이야 여기서 해. 그래서 거기서 그 술집에서 접대부가 나오는 그 술집에서 논문 심사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그 술값도 그 제자가 지불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 책에 기술되어 있는데 5번 받아야 되는 논문 심사가 3번으로 줄었답니다. 이야, 이게 현실인 거네요. 그게 이제 90년도 말 99년도 2000년도 그때쯤 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옛날 하는데 얘기긴 합니다만 네,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 정서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서 지금 이 학계 대학원계에 좀 남아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교수와 대학원 사이에 이런 불평등한 관계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지도교수님들이 이제 제자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약간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문 통과라든지 심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취업까지 지도교수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찍힌다든가 눈밖에 나게 되면은 이제 내 미래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참을 수밖에 없죠. 우리 그 작가님은 학계에 계시잖아요. 예. 그럼 한번 여쭤보고 일단 지금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잘 안 가려고 한다는데 맞아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뭐 학생이 주는 현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원도 이제 지금 90년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학원 나와서 뭐 교수도 되고 약간 이런 루트들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2010년 넘어가면서 이제 교수 TO도 잘 없고 그렇죠. 또 대학도 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학원 가봤자 뭐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약간 극단적으로 내가 왜 내 돈 내고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인식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밈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생 하면 이제 노예다 해가지고 관련된 그래서 자기 시간 없고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등등.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세대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죠. 저는 지난주에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한 대학원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해병대 그 급기훈련에 데려갔다는 거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종 사실은 뉴스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심하고 극단적인 사례일 때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래서 현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어떤 대학원의 어떤 세계 이게 정말 극히 일부분의 극단적인 사례입니까? 아니면 상당 부분이 실제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뉴스에 나올 정도는 상당히 극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부조리와 불합리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떤 연구실일수록 이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지도 교수님의 영향력이 큰 경우. 그래서 이제 펀드도 잘 가지고 오시고 그걸로 이제 장학금도 잘 주시고 또 이제 학교에도 영향력이 크고 또 이제 내 취업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은 이제 본인이 권력을 좀 많이 행사하시는 경향이 있고 네. 거기서도 이제 그 뭐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그 얘기를 잘 못하죠.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도 쉽게 있으니까. 하면 이제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교수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은 보통 학계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네네.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그 교수님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일종의 이제 패밀리처럼. 네. 이게 근데 유지가 됩니다. 지위가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 보니까 법적인 보호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네네. 이제 갑질을 당했을 때 이걸 뭐 괴롭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뭐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이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내 위계 질서 같은 걸 이용해서 원래 시켜야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일을 시켜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근로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이 부분을 규율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사실 딱 들어맞아도 이른바 근로자는 또 아니잖아요. 급여를 받거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지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법의 보호망에서는 상당히 또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을 보면은 이제 종종 물론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저기 극히 일부분일 수는 있는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학자를 보면은 스승을 부정하는 학자들. 다시 말해서 스승의 인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학문적 어떤 성취를 부정하면서 그게 아니다. 네. 라고 오히려 이제 제자가 스승을 비판하면서 다룬 경지를 어떤 그 이제 이루는 이런 경우가 이제 어찌 본다면 학문적 발전의 길이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는 저는 솔직히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거꾸로 이건 좀 약간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얘기인데 한 평론가가 자기 어떤 대학원 시절에 지도 교수를 비판한 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뉴스가 논란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 실명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저게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냥 인륜을 저버린 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군사부 일체라는 옛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원 조직 같은 걸 보면은 약간 가부장 제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가장이시고 남녀를 떠나서 가장이시고 이제 대학원생들은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의 명령에 이제 뭐 복종을 한다든가 또 가장은 그만한 또 책임을 또 져주는 거죠. 뭐 이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쉽게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는 되게 부조리라고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자유를 구가해야 되는 게 학문의 세계 아닌가요? 네. 우리가 학문의 자유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문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예요. 사실은 학문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떤 그 이론이 제시가 되면 그 이론을 비판을 하면서 또 한 단계 진전하는 게 학문의 발전의 길이고 따라서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영역보다도 비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감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 저는 뭐 이제 대학원에 근처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주워 듣는 얘기나 영화나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다인데 보면 논문 주제 정할 때도 지도 교수님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주제로 연구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주제 선정에서부터 그러면 그 권력 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사 과정이 이제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에 학위 논문을 못 쓰면은 이제 제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꼭 써야 되는데 논문 주제 선정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진짜. 그러면 말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불편해하시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내 학업과는 관련 없는 일이어도 내가 나서서 뭔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소위 말하는 노예처럼 되겠네요, 진짜로 구조상.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시는 교수님들이 더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교수님이 혹시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악용 가능한 시스템과 환경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이제 악용한다는 생각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문제죠. 악용하겠다는 의지조차도 못 느끼고 내가 내 지도 학생한테 이거 좀 시켰다는데 그게 뭐? 아까 일본처럼. 네네. 당연한 거죠. 저도 이제 방송국에 공채로 들어온 게 꽤 오래됐으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그때는 이제 PD 분들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개그맨들이 온갖 수발을 다 드는데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함을 토로하세요. 그럼 누군가 밑에 리더가 나서서 저거 우리가 해결해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럼 통화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 통화까지 맡아서 밑에 이제 연기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주 일부 소수지만 그런 사례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 누군가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그런 좀 부패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부조리가.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사라지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하리?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냥 아래 거 시켜. 네. 요즘 아래 거 시켜 했다가 큰일 나죠. 아래 것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 지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냥 계속 불편함을 토로하시죠. 그러니까 참 공부가 힘들었다라는 게 공부 그 자체가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환경이 힘들었다는 건지 사실은 물론 이분의 경우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연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사례에 그러니까 바로 대입해서 그 지금 뭐냐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원 현실을 놓고 본다면 어찌보면 그런 부분이 더 큰 게 아닌가. 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단순히 대학원생 석사과정 밟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직된 문화가 학업 발전,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치니까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우리가 이제 영국이 내년 예산에 영국에 많이 줄었다고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초 학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기초 학문이 정말로 다져져야 되는 그 영역이 대학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대학원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초 학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이게 현실로 바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 살 길은 그냥 전문 자격증을 따는 거다. 의대 열풍, 로스쿨 가고. 그리고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이번에 절반 정도가 정원도 못 치웠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과, 이학 계열, 그러니까 기초과학이죠. 네. 그다음에 어떤 문과에서 인문. 사실은 여기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따도 취업이 어려워요. 일단 그 자체만도 되게 고난의 길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길을 그나마 상쇄할 수 있는 게 어떤 학문적 성취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학문적 성취감을 진작시켜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학문적 의욕을 떨어뜨려 버리는 어떤 대학원 풍토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볼장 다 본 거 아니냐는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철학과 나왔어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듣는 말이 뭐 취업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말부터 또 선배들 보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저 때는 대학원에 가더라고요. 철학을 내가 한번 정말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런데 물론 계속해서 교수가 되고 이런 선배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학원 쪽으로 가서 이제 대성하고 이런 분들이 더 회자가 되고 논술 강사, 논술 대박을 터뜨렸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포닥이라 그러죠. 박사 후 연구원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이 지인들이 좀 있는데 요 근래 좀 한국으로 많이 들어와요. R&D 예산이 줄면서. 이제 포닥 이제 국비 지원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포닥 나갈 때 지원금이 줄다 보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들도 자기한테 처음에 이제 박사 논문 심사 받았던 교수님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닥 나갔던 대부분의 이제 박사 후 연구원들도 한국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교수님들에게 그 권한이 거의 대부분 가 있고 일단 R&D 예산이 줄어서 그 자기가 하던 거를 끝까지 완수를 못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가슴 아픔도 있지만 그 권한마저도 나의 지도 교수였던 교수님에게 있다는 거. 완전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네요. 그런 그 대학원 조직의 이제 상명하복이라든가 이런 부조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아는 입장에서 약간의 뭐 변호는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좀 대학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생을 뭐 유치한다든지 뭐 학교의 그 이름을 알린다든지 뭐 하여튼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대학원 교수들이 펀드를 따와야 됩니다. 펀드를 따오고 그래야지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또 학교의 이 점수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대학원이 이제 논문 공장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의견 개진 같은 게 조금
저해야 한다고 느낄 수가 있죠. 지금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다. 빨리 이거 찍어내가지고 발표를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다 잘 사는 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 융성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적 기초 이게 기초가 되게 튼튼하고 그것이 연구 개발 역량으로 나타나고 연구 개발 역량이 튼튼해야 그것이 실용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 뭐 기술 입국이든 뭐 과학 입국이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어떤 이 지식의 어떤 기초를 그러니까 닦는 이 가장 기본적인 공학이 대학 사회인데 대학 행정부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인문 뭐 학과를 줄여버린다. 취업이 어렵다. 철학과를 없애고 돈 안 되면 줄인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취업률에 목숨 걸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기초학문 경시풍조가 대학에서부터 나타나고 그걸 어떻게든 뚫고 한번 그걸 학문을 해보려고 해서 대학원 가면 교수가 갑질하고 앉았고 이래버리면 도대체 누가 학문을 파냐고요. 그다음에 학문을 파고 싶어도 그때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국내에 안 돌아와 버리면 활류가 안 되고 인재 유출. 아니 그거 보면 인도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대학원설이 그냥 어떤 뭐냐면 그냥 공부가 힘들다라고 어떤 이 현상적 부분보다는 지금 큰 흐름이 뭔가 지금 되게 잘못돼 가고 있다. 대한민국 자체 큰 흐름이 이건 정말 걱정할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정부는 연구 개발비까지 줄여버리니까 많이 줄였죠. 연구 개발비까지 줄여버리니까 이러면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교수님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아니 그 줄이기 전에도 사실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원래 대학원생들한테 줘야 되는 것도 본인이 가져간다는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기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소개도 됐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지겠네요. 이젠 너무 적으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갖고 있는 뭐 천연자원 같은 것은 없다 보니까 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중요한 건 이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뭐 IT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그 기술력들이 중요한데 그 기술력의 근간이 되는 게 이 기초학문들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리고 그나마 인재를 키우면 다 해외로 나가버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학생들이 빈자리를 외국 유학생들이 채우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경우는 어느 순간에 그 연락이 끊어버리고 국내에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 대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거의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그 반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뭐 그 소위 유명 대학교들도 한 20-30% 정도는 외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학생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 알아듣고 있나 싶은 좀 의심도 있고 보고서 같은 거 써서 내는 거 보면 이것도 좀 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 입국이어야 되고 기술 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해서 뭐 장학금 이런 거 주면서 해외로 유학 열심히 보내가지고 유학 가서 하겠다고 온 어떤 그 사람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후학 양성하고 이런 선순환 메커니즘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 맹작을 했네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근데 정부는 연구개발비 확 줄여가지고 항산을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교수님은 갑질해갖고 항심마저 무너뜨려버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이게 돼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냐면 하나의 풍토, 뭐 문화 이런 그러니까 수준에서 그냥 좁혀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진짜 미래.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되게 왜곡되고 되게 심각하게 가고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이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으로 인한 뭐 문제점들이 바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곧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기술 인력이 없다, 연구 인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도 그래서 제가 한번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애는 왜 그 세계적인 논문 이런 것들에서 뭐 아주 그러니까 고전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책들이 별로 없어요? 물어봤더니 한 교수님이 연구할 틈이 없어. 왜 강의를 많이 시켜가지고 뭐 그런 변명입니까? 강의는 강의 교수들이 많이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바로 어찌 본다면 그 서울대 대학원생의 하나의 어떤 선택은 어찌 본다면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신호.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모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